자,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로 정부가 빨리 규제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마치 한판 벌자란 듯이 이런 데 뛰어들어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1월에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2천만 원이 넘는 단계까지 갔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폭락을 해서 75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빨리 탈출하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한참 떨 때는 그렇게 비트코인 때문에 시끄럽다. 온 국민들 수백만 명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한다 하더니만 이제는 보도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거를 방치하고 이 정권 들어서 가상화폐가 폭발했고 비트코인 등이 폭등을 했는데 어떻게 정권이 이런 거를 방치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고, 가상화폐는 근본적으로 사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 뭐니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소리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엄격한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나중에 생길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상화폐가 하루에 1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요. 지금 한국의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라는 데서 350억의 가상화폐를 도난하는 일이 그저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직전에 6월 10일 날 있었던 코인네일 해킹 이후에 빗썸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해킹을 당해서 350억을 날렸어요. 나흘 전에 수상한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전에 이 털린 회사들이 좀 있지요. 2017년 작년 4월 달에 야피존이라는 회사에서 55억이 털렸어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는데 해킹 이후 유빗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때는 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유빗이라는 이제 옛 야피존 1차로 털렸던 회사가 다시 172억을 털려가지고 해킹 이후에 파산을 선언했는데, 아마 이때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고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안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코인네일이라는 회사에서 400억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어요. 국내 7위 규모의 거래소인데 최대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저께 빗썸이 350억을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이 통합 보안 솔루션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털려버린 겁니다. 그럼 국내 1위까지도 털려버리고 국내 7위도 털려버리고 이렇다면 업계에서는 과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안전하기나 한 것인가? 가상화폐의 기술이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가상화폐 자체가 털려버리느냐? 참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털리고 난 뒤에는 한동안에 가격이 더 폭락해서 70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75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화폐는 안전하냐고 이 보안 최고라고 선전하고 이렇게 플래카드까지 붙여놓은 회사에서 이렇게 털려버린 겁니다. 자, 19일부터 20일 사이 밤에 털렸는데 오후 11시쯤에 가상화폐가 보관된 서버에 해킹이 들어와서 2시간 뒤인 오전 1시 10분에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입금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이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시가총액 3위의 가상화폐인 리플 등이
350억 원어치를 탈취당해 버린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2시간 사이에 350억을 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빗썸이 9시 50분에 오전에 공지를 통해서 해킹 사실을 알리고 가상화폐 거래와 이 현금 대금 인출을, 거래 대금 인출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글이 털려버렸으니 뭐 거래 대금도 지금 싹 빠져나가면 감당이 불가해서 이 뱅크런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자, 빗썸은 규모가 큰 회사라서 하루에 4,700억을 거래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 규모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해킹은 6월 10일 날 발생한 코인레일 해킹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화폐 서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통 가상화폐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에 이렇게 찬 지갑이죠. 여기에 보관하면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서 해킹에 안전하기는 한데, 자, 그런데 매수와 매도 요청이 오면 그걸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팔고 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불편하니까 콜드 월렛에 많이 보관해 놓고, 또 이 핫 월렛에도 일부는 보관을 해서 수시로 사고 파는 부분을 거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핫 월렛에 보관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킹에는 당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커들이 PC를 통해서 이 해킹해서 서버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아내고는 가상화폐를 빼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부터 계속 해킹 시도가 있어서 핫월렛에 있던 가상화폐를 코드월렛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도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핫월렛에 남겨뒀는데 그것은 개인 보유분이 아니라 회사 보유분이었다. 이것을 일부가 그렇게 도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털린 가상화폐 털린 규모가 1,000억 정도가 털렸어요. 4번에 걸쳤어요. 자, 이 큰 거 외에도 작은 형태의 해킹들은 수십억 단위는 좀 더 공개된 것보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국정원은 작년 12월에 이 최근에 있었던 4건의 해킹은 전부 이 북한의 소형으로 짐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못된 거는 꼭 세계적이었어요. 이게 빗썸이 틀리고 나니까 세계의 가상화폐 총액이 1시간 만에 10조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사흘 전부터 대비를 했고, 가상화폐라는 거는 보안이 생명인데, 그 보안이 생명인 세계에서 그 첨단이고 한국에서 1위인 회사가 털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상화폐, 즉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정부가 허용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정권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규제에 착수해서 보안 기능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은 거래소를 전부 취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옛날에 바다 이야기처럼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거래소, 또 관련 회사, 또 이거와 관련되는 채굴기 등 다단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권력과 이렇게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니 지난 연말이고 올 초에 제재를 할 것처럼 하고는 설거머니 넘어가 버린 사이에 또 대형 사고가 열흘 만에 2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정권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해서 검은 이 돈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거래소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게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데, 신고를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화하고 고객신분증 확인 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저지르는 불법들을 막는 것은 조금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킹 취약성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 누가 해킹을 해서 돈을 빼간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 돈이 인터넷으로 거래될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은행이 인터넷에 틀려가지고 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지금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해킹이나 이런 보안의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간다라는 데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거래되는 이 가상화폐가 지금 해킹에 틀려버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리나 의혹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문정권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 자체의 비리, 또 거래소 자체의 보안 취약, 해킹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그것이 완전히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래 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문정권 이런저런 식의 엮인 게 많아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1월 달에 완전히 손볼 듯 하다가 설거머니 후퇴하고 또 그대로 둬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것이 맛이 간구나 해서 알아서 지금 가격은 3분의 1 이하로 폭락되어 있죠. 자, 아직도 가상화폐 갖고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눈이 멀은 사람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중에는 가격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다 틀려버려서 못 받는 사태가 올 거예요. 자,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468조고 1년 사이에 110조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국내 부채 가구가 은행에 빚이 있는 가구가 1,100만 가구인데 그러면 1,468조를 1,100만 가구로 나누면 한 집당 1억 3,3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권이 겁을 먹고 부동산 규제에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미국발부터 이제 인상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계 대출이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은 올해 연말까지 1,500조는 훨씬 넘어갈 거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한 게 2014년 4분기인데 5년 만에 1,500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조에서 1,000조가 될 때는 8년 6개월이 그때 걸렸는데 1,000조에서 1,500조로 되는 데는 4년,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위기를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500조가 그러면 됐을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2004년에 500조까지 가계부채가 시작된 뒤로 2004년까지가 500조인데 500조가 다시 1,000조가 되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2013년까지 8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2013년 4분기, 즉 9월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13년부터 5년 만에 다시 지금 1,500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래 늘어난 게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호황에 따라서 작년에 엄청났지요. 올 초까지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작년 말부터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위험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통계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자, 지금 경매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지금 됐다는 겁니다. 경매가 2014년 이후로 계속 감소해 왔는데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유로 경매에 붙여지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물 경기의 불황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4월 말까지 경매가 3219건으로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의 28,433건보다 6.3%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한 2009년에 굉장히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1년의 경매 건수가 10만 건 안팎이었는데 그러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4년부터는 경매가 8만 건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가장 낮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계부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고위험 가구 내가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이런 고위험 가구가 작년 3월 말에는 34만 6천 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였는데 1년 전보다 10%가량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는 11만 6천 가구가 늘어 46만 2천 가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이 고위험 가구가 지금 지고 있는 은행의 대출 규모가 현재에서 57조 4천억인데 앞으로 은행 금리가 2%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90조 4천억 정도가 돼서 33조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3월 기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간의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위험 가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3건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하위 30%에 해당되고 신용 등급이 7에서 10등급의 취약 차주에 지금 그 취약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지금 이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취약 차주가 14.6%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년 사이에 5%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전세금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방 도시는 분양이 안 돼가 마이너스 P가 지금 붙었어요. 샀던 가격보다 전세 끼고 살라고 사놨다가 지금 이렇게 전세도 안 들어오고 다시 되팔기도 어려워지니까 샀던 가격보다 낮게 내놓은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고 미분양이 지금 곳곳에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거니까 전세금 내라, 이렇게 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과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으면 주인이 못 내주는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보다 전세 가격이 20% 더 내려갈 거다.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걸 갖다가 가정을 해서 전체 임대 가구 274만 가구에 78%만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고 전체의 21.6% 60만 가구는 은행에 대출을 더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 집 사서 전세 놓는 사람이 집이 한 채인데 이렇게 임대해 주는 사람보다 여러 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수가 자기 돈 조금에 은행비 넣어서 집을 잡아 놨다가 전세 끼고 사는 건데, 전세 끼고 집을 잡아 놓는 건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려고 하면, 자, 그리고 또 한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면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고용 절벽의 수출이 둔화되니 지금 금리를 올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OECD는 한국이 지금 금리가 미국하고 0.5% 차이가 나는데 이걸 더 벌어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빨리 올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10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축은행 갑니까?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 이자 높은 저축은행에 가서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축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0조 2,800억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5조 6천억이었는데 3년 만에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저축은행 말고 카드 회사하고 캐피탈 같은 이 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 9,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카드사의 대출 잔액이 20조 가량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의 신용대출 전가액이 작년 4분기보다 9,700억이 늘었어요. 요 근래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등 2, 3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거는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규제 등으로 은행을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운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계부채는 좀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지만은 이 2금융권, 3금융권의 가계부채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질은 훨씬 더 엉뚱한 데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 신용 등급이 좋지 않고 다중채무자이거나 한마디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겁니다.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비중이 저축은행 거래자의 절반이 넘는 50.2%,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비중이 58.4%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금리를 지금 계속 인상을 시키니 한국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 저축은행이나 카드 그리고 이 대부 회사의 캐피탈 등의 이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올라가면 못 갚게 된다면 파산 도미노가 일어날 거고,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한국 금융기관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분기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6.7%로 작년 연말보다 0.6%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점점 먼저 무너져 가는데 저축은행은 이 사람들한테 돈 벌라고 겁도 없이 고리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취약계층들이 점점 생계가 어려워지고 돈이 아쉬우니까 은행이 안 빌려주니까 이제 저축은행으로 갔다가 카드 깡을 했다가 리볼빙을 했다가 캐피탈에 가서 빌렸다가 이제는 사채로 가고 이제 뭐 캐시앤러시 같은 이제 대부업체로 가는 식으로 해서 점점 이 부도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절벽이 저긴데 지금 그걸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권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한번 지켜봅시다. 멀지 않았어요.